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의료 현장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줄 교수진도 주말이 지나면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정부는 뒤로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의사나 정부 모두 목표는 같을 겁니다. 환자나 국민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 아닐까 싶은데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피해가 없이 원만한 해결이 있을지 원로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의료계 움직임 살펴봅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민성 기자, 상황이 긴급한데 그곳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 측에 면담을 요청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과 함께 관계자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가 제시한 시한은 이번 주말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전국 의대 교수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정부 규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의협은 다음 주 중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극적인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큰데 정부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서울대의대 교수들에게 일단 환자부터 살리자고 호소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께도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누구 잘잘못 따지기 전에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 하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2,000명 증원도 예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40곳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위기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혼란은 대형 병원을 넘어 2차 병원까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가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병원 문 앞을 서성입니다. 기관지염에 걸린 신생아를 데리고 경기도 일산의 병원 두 곳에 갔지만 입원을 거절당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공이 파악된 거 아시죠? 이러면서 되게 막 불친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원 세 곳을 돌다 온 70대 환자의 보호자는 여기서도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답답하죠. 지금 병원만 지금 3번 이동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진료도 제대로 못 보고 있잖아요. 전공이 약 10,000여 명이 떠나면서 병원마다 진료 차질이 속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술을 받기 위해 대형 병원을 전전하다 이곳 2차 병원으로 오기도 합니다. 큰 병원에 가서 그 병원 가서 상관하고는 거기서 이쪽으로 보내서. 하염없이 진료 차례를 기다리는 건 2차 병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를 제외하곤 사상 처음입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허용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간호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의사들이 해야 할 전문적인 시술까지 떠맡기면서 간호사들도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최근 교수 아이디를 사용해 대신 약물 처방을 하라는 업무 지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병원의 간호사는 정맥에 관을 삽입하는 케모포트 시술 지시도 받았습니다. 모두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최근 전공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 간호사는 어떠한 진통제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견뎌내야 되는. 대한간호협회엔 최근 사흘 동안 이 같은 피해 신고가 154건 접수됐습니다. 체열과 심전도 검사부터 수술 부위 봉합과 관 삽입, 의무 기록 대리 작성까지 다양합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는 불법 의료 행위인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간호사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으로 의료 현장으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와 전공의들의 갈등도 속출합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고발하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똑같이 맞대응에 나설 거라고 간호협회는 말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놓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 어디 없을까요? 김연아 기자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조선시대에도 왕은 신문고를 통해 평민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의사들은 필수와 기피 등 의료계 해묵은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체감합니다. 정부를 향해 이 같은 얘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아쉽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의협 대변인 출신의 한 교수는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제안합니다. 과격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사회의 전문직으로서 또 의사의 품위에 있어서도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 역시 쏟아집니다. 면허의 독점권을 이용해서 환자를 떠나버리고 궁지에 몰아넣는 일은 실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누구도 그건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의사 확대 정책이 저항 없이 시행되려면 정부 역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50명 정도로 증원을 시작을 해서 그 10,000명이 미래에 부족하냐 마냐에 대해서 논의해서 정하면 되잖아요. 2035년 의사 10,000명 부족을 추계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2025학년도엔 일단 1,000명을 늘려 10년 유지해보고 재평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 의사 수요가 늘 거라고 주장하지만 저출생 변수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접점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일부에서 종합병원 의사 연봉이 4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의사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환자들을 내팽겨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의사들이 고연봉을 받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종합병원 의사가 연봉이 4억 원이다,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나왔죠? 네, 먼저 연봉 4억 논란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면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방송 토론에 나와서 2019년에 연봉 2억 남짓하던 종합병원 월급 의사 연봉이 최근 4억까지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새 연봉이 2배가량 뛸 정도로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사 출신 의원이죠. 신현영 의원이 이게 사실과 다르다, 이런 주장도 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 의원은 의사 시절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까지 공개했습니다. 2018년 당시 38살이던 신 의원은 13년 차 의사였는데 이 두 기관에서 1년간 받은 임금은 1억 원 정도입니다. 다만 6년 전 연봉인데다 이 신 의원 전공은 가정의학과로 22개 과목 중 급여가 21번째로 낮은 축에 속합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시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표라는데 흉부외과, 안과, 정형외과 이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는 보통 저희가 동네 의원이라고 하죠. 의원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겁니다. 과목별로 차이가 크고 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의사 연봉이 고액이다 아니다를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이 가장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맞습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1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은 우리 돈 약 2억 5,600만 원입니다.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평균과 비교해도 1.8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 살펴보면요. 한국보다 GDP가 높은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 몇몇 국가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의사 수입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국가는 아예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 일본 다 빠졌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안 내는 나라들이 있어서 알 수가 없고 제출한 나라도 그 나라 시스템에 따라서 그게 정확한 수입이 아니에요. 비급여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의사들만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급여 시장이 커졌습니다. 의료계에선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 기술이 많은 과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중증 질환 등 급여 항목에 묶여 있는 필수 의료과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합니다. 수련 상태도 어렵고 당직도 많이 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참에 필수 의료를 어떻게 좀 살릴 건지 그리고 불합리하게 처리돼 있는 그런 비급여 급여 체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좀 해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천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에선 현역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첫 불출마 선언이 나왔고 수도권에 도전했던 2명도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윤두현 의원은 경선 갈등으로 무소속 후보에게 승리를 헌납할 수 없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패 세력의 회기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첫 현역 불출마로 해당 지역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 포천 가평 지역의 최춘식 의원과 서울 강서울 지역에 도전했던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도 대의를 위해 희생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천 배제 기준인 하위 10% 포함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불출마자는 장제원, 김웅 의원에 이어 모두 5명이 됐습니다. 경선이 결정됐던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상대 후보가 출마를 포기해 단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고 경기 고양정의 김연아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이 보류됐습니다. 불출마한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선 단수 공천 이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수도권을 포함한 19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해 일요일 발표할 예정인데 지역구 현역 의원 탈락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아 원희룡 장관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운동 대신 당원들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전통시장에서 함께 닭튀김을 나눠 먹습니다. 단상에 올라 함께 하트를 만들기도 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단합도 강조했습니다. 우리와 이재명 후보의 인생을 비교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원 전 장관은 민주당 집권 25년 동안 지역이 오히려 낙후됐다며 2호선과 9호선의 인천 연장을 공약했습니다. 누구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라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하고 말로만 하지만 저희 국민의 힘은 진짜 합니다. 서울 구로와 광진에 이어 세 번째 수도권 격전지 인천을 찾은 한 위원장은 4시간가량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지역 현역인 이 대표는 당의 공천 결정이 나오지 않아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계약한 선거사무소입니다. 이 대표는 예비 후보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아직 선거 현수막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당 차원에서 지역 내 탄약고 이전과 서부 광역철도 대장 홍대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역 당원들이 먼저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당에 대한 정책 홍보를 역사 주변이라든가 아침 출퇴근 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인천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7곳을 경선지로 분류했습니다. TV조선 확인 결과 이곳 대다수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모두 친명계 인사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표적 공천 논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번째로 발표한 공천지역 20곳 가운데 경선을 치르게 된 지역구는 모두 8곳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한 청주 상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7곳이 비명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입니다. TV조선이 확보한 하위 20% 평가 명단에 따르면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을 포함해 대다수가 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두 친명계 예비 후보들과 2인 또는 3인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최대 30% 감산 부담에 상대 후보의 신인 가점까지 더해질 경우 경선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비명계 후보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결과고, 근데 저는 비명이고 친명이고 반명이 없다고. 반면 천준호 비서실장, 강선우 대변인 등 친명계 의원 7명을 포함한 12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근택의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도봉갑에도 친명계 안귀령 상근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당에서 아주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상대 당 후보하고도 젊은 이렇게 매치가 되고. 인 의원은 앞서 자신의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 영입 인사인 김남근 변호사 공천설이 제기되자 지지하지 않는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해 단식 농성의 탈당까지 내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농성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잡음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친명계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어떤 표를 던졌느냐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표결은 비공개였는데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천 배제에 항의하며 당대표 회의실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자 이재명 대표는 당사로 장소를 옮겨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지금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노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해 안타깝지만 상황이 바뀌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 노 의원을 찾아가 단식을 만류했지만 노 의원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이 간사인 친명계 김성환 의원은 현역 하위 명단에 비명계가 많은 이유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고 당시에 이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도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포함된 이유를 박 의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협력하면서 개별성을 띠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당원의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 대표가 일부 하위평가 의원은 동료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고 웃으며 말한 걸 두고 이번 선거 최악의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논란이 된 여론조사 업체를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친명계 인사의 경선 참여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위평가 통보를 받은 비명계 서른 의원은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친명계 원외 인사인 김우영 전 서울시 부시장의 경선 참여를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당위원장인 김 전 부시장의 서울 출마 움직임에 당이 경고했는데도 서울 은평을 지역 경선 자격을 주는 게 맞느냐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문제 삼은 겁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회의에선 논란이 되는 여론조사 업체를 당내 경선 조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개 입찰이 끝난 뒤 뒤늦게 추가 선정됐는데 앞서 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현역을 제외한 정체불명 여론조사를 진행한 곳입니다.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박용진 송갑석 의원의 평가 조사도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국회의원에 대해 홍 원내대표의 이딴 문제 제기에 이 대표와의 갈등설까지 불거졌지만 당은 두 사람이 충돌한 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5선인 서른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위 통보 사실을 공개한 의원 7명은 전부 비명계로 TV조선이 확보한 명단과 평가 구간 모두 일치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김정우 반장 먼저 준비했죠? 네, 한동훈 공천의 3대 뇌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워낙 시끄러워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조금 조용해 보이는데 그래서 무음 공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뇌관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뭔가 터질 일이 있다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아까 뭐 무음 공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동 있는 공천이란 게 언제는 있었냐 또는 감동도 선거지면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겁니다. 여권 기준에서는 YS가 홍준표, 이재호, 김문수를 신인으로 영입했던 1992년 15대 총선 이후에 뭔가 감동을 주는 공천은 없었다는 거죠. 특히 4년 전 각종 공천 잡음 끝에 민주당에 180석을 내줬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역 물갈이와 같은 과감한 개편보다는 그 잡음 없는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갈등의 씨앗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뇌관이 있는 겁니까? 네, 첫째는 친윤 공천 여부입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되긴 했습니다만 상대 후보가 포기하면서 단수 공천이 됐고요. 또 울산의 박성민 의원 그 지역구는 아직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과의 신분 과시로 이른바 윤심파리 논란이 나왔던 인사인데 단수 공천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당의 시스템 공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또 스스로는 멀륜이라고는 하지만 사선의 권성동 의원 공천 여부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윤심팔이 분명 문제죠. 그런데 뭐 친윤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또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뭐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파워 게임이라는 그 두 번째 뇌관이 등장합니다. 자,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여기에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있다. 뭐 이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19일 공천관리위 비공개 회의 때 장동혁, 이철규 두 사람이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뭐 밀실 공천이 나쁜 거지 그 공식 회의석상에서 1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이고 그리고 표결을 통해서 결정한 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긴 합니다. 다만 격론의 주제가 그 친윤 핵심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측근 인사의 공천을 둘러싼 이견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은 건데 이런 입장차가 반복될 경우 긴장 관계가 갈등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역구 253곳 가운데 영남이나 강남권 이 50여 곳 심사가 지금 보류돼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그 지역구 공천이 끝나면 나올 비례대표 공천도 뇌관입니다. 오늘 그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이렇게 창당 대회를 열었는데 이른도 생소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한 건 그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공천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4년 전에는 한성교 전 의원이 비례정당 대표를 맡았다가 영입 인재 순번 배치 문제로 논란이 돼서 대표가 교체되는 그런 혼란을 겪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후보들의 순번 배치가 논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례정당이 국민의힘과 한몸이다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들고 나왔던 구호인데 요즘 민주당 공천을 보면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이런 얘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제가 된 이 대표의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당대표 경선 때 이 대표가 했던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약속 안 지켜진 셈이 됐죠. 그래도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서는 좀 싫더라도 우리 편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좀 일반적인 정치 문법인데 최근 민주당 공천 상황은 뭐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을 정도로 좀 낯설기는 해요. 네, 이 원래 공천이라는 게 그렇죠. 이 쳐내려는 주류와 버티려는 비주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다만 희생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면서 임종석 전 실장에게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본인은 양지 중에 양지에 출마하고 친명계는 대거 공천을 주면서 반대로 비명계에게만 가죽을 벗겨내는 혁신의 고통을 말하니까 남의 가죽만 벗기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번 공천을 연관짓는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기는 했지만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이 39표 가량이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SNS로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는 당시 생각보다 많은 이탈표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사와 재판이 아직 수두룩한 이 대표로서는 당연히 불체포 특권이라는 그런 방탄을 놓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국회의원 신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찍어줄 수 있는 확실한 자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4개월 뒤에 치러지는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 때 이 대표가 다시 재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는 출마하지 않아왔지만 재출마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공천 파열음이 막 더 커져가지고 정작 총선에서 지게 되면 대표직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대표로서는 이 총선 승리와 자신의 당선 그리고 측근들의 원내 입성까지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게 없을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총선 승리 딱 하나만 생각해도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이 대표의 머릿속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요즘 민주당 공천 반발이 크잖아요.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이게 또 하나 궁금하고 국민의힘은 정말 이 상태로 현역 물갈이 별로 없이 끝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집단사직 첫날 진료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병원을 나오라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한 건데요. 해당 글이 올라간 온라인 커뮤니티 업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란 제목이 붙어있고 의료 자료를 지우고 나와라. 환자 차트, 비밀번호도 모두 바꾸라고 썼습니다. 짐을 남기면 나중에 사직서가 가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며 짐도 남기지 말라는 지침도 내립니다. 경찰은 대체 인력의 업무를 방해해 의료 공백 사태를 키우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그 게시자를 현재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해당 글이 올라온 온라인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불성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하기 위한 그 안에 있는 그 관리하는 업체잖아요. 해당 글 게시자를 찾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원 정보가 담긴 서버와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회원들의 인적 사항과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뒤에 사고가 난 피해 차량을 또다시 훔쳐서 도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범행 당시 이 남성은 위독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3차선 도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배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 이모 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사고 수습은커녕 피해 차량인 탑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가 이제 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 틈이 있잖아요. 훔쳐서 도망한 거예요. 이 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6km나 도주극을 벌였고 사고 발생 30분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개화나들목 주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처음 타고 있던 택배 차량도 훔친 것으로 4km 정도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곳 아파트 단지에 차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빵 소리 나서 보니까 차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막 뛰어나가지고 막 차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간이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손해를 입힌 테라 사태의 주범 권도영 씨가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하자 한국에 가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사범 형량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걸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권도영 씨가 수갑을 찬 채 몬테네그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테라 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주고 도피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그러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권 씨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ežina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하자 권 씨는 하루 만에 한국에 가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권 씨 변호인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원하는 건 형량 차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40년이지만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 연방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와 시세 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권 씨의 측근이자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던 한창준 씨는 지난 6일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틀 사이 내린 폭설로 동해안에는 오늘도 피해가 계속됐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경북 울진을 찾은 저희 기자가 차로 진입이 어려워서 걸어서 현장에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폭설이었는지 감이 오실지요. 이 40cm 넘는 폭설에 정전과 고립도 속출했는데요. 제설이 지체되면서 구조에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수십 년 된 고목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한쪽에선 넘어진 전신줄을 일으켜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40cm가 넘는 폭설에 금강송 군락지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마을로 통하는 길에 쌓인 눈은 치워졌지만 바닥은 여전히 빙판길이라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기 공급은 이틀째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옷을 여러 벌 껴입어보지만 추위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지금 추울 때 밤에 잠을 못 자. 배가 이제 추워가지고.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해 지게를 짊어진 주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2km를 지게를 지고 가지러 내려갑니다. 어떻게 방편이 없으니 지게를 지고 가야 되죠. 경북 울진군에서는 폭설과 정전 등으로 어제부터 이틀간 6개 마을 220여 가구가 고립됐습니다. 한때 연락이 닿지 않았던 70대 어르신은 소방당국이 헬기를 투입해 구조했습니다. 오후 들어 5개 마을은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소강 2D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내에 저희는 무조건 마무리할 겁니다. 70cm의 폭설이 내린 강원 동해안에서도 제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삼척시는 제설을 이유로 오늘 진행하려던 정월 대보름 행사를 일부 취소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올겨울 이렇게 폭설과 비가 잦았던 건 수온이 급격히 오른 탓이 큰데요. 이 수온 상승이 날씨에만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어획량도 평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오징어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윤서 기자가 수산시장을 돌아봤습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시장인 노량진 시장. 가게마다 갓 잡은 수산물이 가득하지만 유독 오징어 수조만 텅 비어 있습니다. 오징어는 그저 3일 전부터 안 들었어요. 이곳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상점은 총 590곳인데 단 한 곳에서도 생오징어를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하려고 해도 마리당 3만 원이 넘습니다. 3마리 사면 10만 원이네? 10만 원 갖다가 안 먹고 소고기 먹겠어. 다른 수산물 시장에도 생오징어는 없습니다. 없어진 지는 오래됐죠. 부리도 없습니다.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은 2만 3천 톤, 평년 수준인 5만 톤의 절반도 안 됩니다. 수온 상승으로 주로 우리 동해안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명태처럼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취를 감춘 겁니다. 우리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국내에만 사실은 오징어가 안 잡히면 이게 우리가 수입이라도 해가지고 공급이라도 가능할 텐데 칠레라든가 남극해 쪽에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오징어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였지만 이제 우리 밥상에서 점점 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모조품이나 불량 제품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고려되고 있는지 주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신발 안쪽이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테무에서 산 16,000원짜리 부츠를 신었다가 발이 찢어진 겁니다. 이 여성은 신발 안에 날카로운 면도칼이 있어 14바늘을 꿰맸는데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알리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불량이나 가품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환이나 반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으로 인한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이커머스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미국 장관급인 알렉산더 혼살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최근 회담을 갖고 중국산 위해 상품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장을 만난 건 처음입니다. 두 나라가 공조하면 불량 업체를 걸러내고 단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어느 쪽이 법 집행 당국으로서 나설 것인지에서 협의가 되면은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미 두 기관은 조만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조치를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인공지능 AI가 디지털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보편적인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사회에 흡수되는 것도 상당히 드문 일이죠. 덕분에 AI 열풍을 타고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놀라운 수준의 실적을 내놨고 미국과 일본 증시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 아쉬운 건 국민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겁니다. 송무빈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으로 16% 이상 급등하면서 미국 증시 주요 지표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 산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Our technology is advancing at exponential rates. If you want to climb up an exponential curve, you better be looking ahead of you. 잃어버린 30년에 빠졌던 일본 증시도 엔비디아에서 본 훈풍과 수출 호조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4년 만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AI용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장중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반도체 장비주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도체주를 제외하고는 증시 전반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AI용 반도체 개발에 뒤처진 삼성전자는 2년 넘게 8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간은 조금 지금 이제 밀려나고 있는 1차적인 수혜는 당연히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 관련주에 거품이 잔뜩 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IT 버블 때와는 달리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김종인 이사장이 선거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건데 여야를 넘나들며 여러 차례 비대위원장을 지냈었죠. 김 위원장이 이번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땐 새누리당 빨강 점퍼, 2016년 20대 총선 땐 민주당의 파랑 점퍼로 바꿔 입고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을 맡아 주황색 점퍼를 입게 됐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과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각각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5번째 선거인 셈입니다.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창당을 준비하던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만남을 비공개로 주선하기도 하며 정치적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있던 상황에선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임명설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 말 자체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전혀 생각 좀 해보네요. 김 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들며 대선과 총선을 승리로 이끈 킹메이커, 선거 마술사란 평가도 있지만 당적을 자주 바꿔 선거 기술자란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선거를 이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공천 전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 가짜 합성 영상으로 알려졌던 연설 내용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연설을 짜깁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차정승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차 방송 연설 장면입니다. 최근 SNS에 유포된 윤 대통령의 양심 고백 연설이란 이름의 조작 영상은 이 연설을 짜깁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한 문장의 주어만 바꿔 마치 부정부패를 고백하는 것처럼 조작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윤석열이란 이름을 다른 문장 앞에 끼워 넣는 왜곡도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또 다른 방송 연설을 짜깁기한 가짜 영상 유포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풍자 영상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조작한 영상 2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해 수일 내 접속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 대학교의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여든을 훌쩍 넘긴 만학도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인공은 최근 통큰 출산 장려금으로 화제가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인데요. 이 회장의 파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정수영 기자가 이 회장을 만났습니다. 한 대학교의 박사학위 수여식. 백발의 학사모를 쓴 학생이 눈에 띕니다. 83살의 법학 박사가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오늘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삼수 끝에 지난 2022년부터 법학 박사 과정을 시작한 이 회장은 수업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논문도 직접 쓴 만학도였습니다. 학위 논문은 자신이 평생 사업을 해왔던 공공임대주택을 다뤘는데 심사 교수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딴 사람들 발표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날카로운 질문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이분 배워야 된다. 20년 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글쎄 늙어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세상을 다 할 때까지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고향 사람과 학교 동창 등에게 모두 2,650억 원을 기부하고 직원에게는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이 회장이 이번에는 83살 법학 박사 만학도로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의 민간 기업이 제작한 탐사선이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수를 보내면서도 우리나라는 2030년 초반에나 달 착륙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숨죽여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Welcome to the moon. 미국의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달 탐사가 끊긴 지 반세기 만입니다. Congratulations to everyone involved in this great and daring quest and what a triumph. Odysseus has taken the moon. 육각형 원통 모양의 6개 다리가 달린 오디세우스는 달 지표면에 수직으로서 성공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What we can confirm, without a doubt, is our equipment is on the surface of the moon and we are transmitting. So, congratulations, I am. 세계 최초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달에 착륙선을 보낸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정상 가동될 경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달 남극 주변의 지형과 자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민간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나사의 관측 탐사 장비 6개를 탑재한 대가로 1,57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성공으로 나사는 2년 뒤 인류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이 반세기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중국 수저우에서 도로가 얼어붙어 100대가 넘는 차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출근 시간 벌어진 사고로 일대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고가도로에 자동차들이 끝도 없이 뒤엉켜 있습니다. 연쇄 추돌이 발생해 차 위로 다른 차가 밀려 올라가고 도로에 내린 운전자는 뒤따라오던 차에 치이기도 합니다. 중국 동부 수저우에서 오늘 아침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뒤엉키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발코니로 도망친 2명은 사다리 차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Yo le he dicho a mi hija y a mi suegra que salgan y hasta la gente que se ha quedado dentro. Tremendo, es que es alucinante, no puedo creerlo. 현지 시간 22일 오후 5시 반쯤 스페인 발렌시아의 14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19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6 son bomberos, lo que indica la intensidad del trabajo que están realizando, y el resto son personas civiles que no están interviniendo en la emergencia, que están distribuidas por diferentes hospitales de la ciudad de Valencia. 시속 60km의 강풍과 가연성 높은 외장재 탓에 옆 건물까지 삽시간에 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무릎 슬라이딩으로 잔디를 밀고 가는 골 세리머니가 나직습니다. 등번호 7번이 엉뚱하게 가슴에 달려있네요. 엉성하지만 태극기를 곁들인 그림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그린 듯 천진난만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화가 89살 로즈 와일리 할머니가 그린 손흥민입니다. 할머니는 미대에 다니다 결혼하며 붓을 놓았는데 45세 다시 쥐었다고 합니다.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작품들로 권위 있는 존 무어 페인팅 상도 받았습니다.
97살 김두엽 할머니는 이른의 글을 배웠습니다. 83세 그림을 시작했죠. 달력 뒷장에 연필로 그린 사과를 보고 화가 아들이 붓을 쥐어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작품은 화사하고 따스합니다. 동화처럼 구김살이 없습니다. 지난해 아들과 함께 15번째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칠곡 할머니들이 서울 충암중고 졸업식에 랩 영상으로 등장했습니다. 평생교육 학교를 나서는 늦가기 학도들을 축하하고 응원했습니다. 평균 연령 70살 졸업생 중에 91살 강영신 할아버지가 최고령이었습니다. 모르는 게네. 자가 좋으면 이상하더라고. 모른다 하는 게 키운구만. 내가 배워야지. 경남 거창에서는 94살 이근순 할머니가 문해교실 초등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곧바로 중등과정에 진학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부를 하시겠답니다. 수능 최고령 수험생 83살 김정자 할머니는 손녀가 다녔던 숙명여대에 입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손녀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인 문해시화전 대상을 차지한 하목순 할머니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죽을 먹어도 괜찮았다. 자식들 입에 맛난 거 들어가면 배불러지니. 난 구멍 뚫린 신발도 괜찮았다. 자식들 새 운동화 신기면 내 발이 편해졌다. 그런데 공부시켜 박사 만들어 박사 모자 내 머리에 씌워줘도 내 모자가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내 공부를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대리 만족이 안 돼. 2월 23일 앵커 칼럼 오늘 공부는 참 신기해였습니다. 나흘간 영동에 내리던 폭설이 남긴 은빛 설경입니다. 다만 도로 곳곳에 눈이 남아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한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일부 충청 이남 곳곳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북 동부에 1에서 5cm, 제주 산간에 5에서 1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호남 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 하늘이 흐린 탓에 남부지방에서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감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서울의 월출 시간은 오후 6시 3분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해안가로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는 영동에 또다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